한 가지 바뀌지 않는 그 여름대장의 짧은 인사 끝까지 바뀌지 않게 바랍니다. 자, 오늘 방금 소식 전하겠습니다. 회원 동정인데요. 전현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취임을 하셨네요. 전현정 회원님 어디 계십니까? 네, 한분 나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장관급인가 차관급인가요?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대단하십니다. 축하합니다. 한 분 더 감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신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이사장을 5년을 하고 공공기관 이사장을 5년을 한 사람이 아마 제가 기록 같은데 2년을 연장을 해서 5년을 하고 올 이번 달 말로 그만둡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를 하면서 많은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리를 이제 내려놓게 되는데 뭐 섭섭하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이제 홀가분하게 자연인으로 청바지 입고 마음대로 이제 좀 다닐 수 있는 자유인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실 우리 김태유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유 회장님, 없는 세 가지가 뭐죠? 맞습니다. 또 공짜가 없다, 비밀이 없다, 정답이 없다.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과 다른 분명한 미래 성장과 발전을 틀림없이 제시해 주실 정답을 제시를 해 주실 김태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학 교수의 강의가 2시간짜리 강의가 400만 뷰를 기록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100번의 비밀이라는 2시간짜리 강의의 유튜브가 400만 명이 다녀간 그런 유명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강의들, 어려운 강의들이 모두가 70만, 80만 합쳐가지고 지금 1000만이 넘어가는 그런 그 대단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우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강의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사진 좀 찍겠습니다. 가끔하니까 많이 헷갈리네요. 여러분, 사진을 2번, 3번 정도는 찍어야지. 못 끊는 사람들이 한 10명 될 건데. 자, 김 교수님, 나와 주시죠. 한 번 더 여러분들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공기찬 회장님께서 좀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 소개 말씀은 길게 드리지 않고 바로 강의로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한평생 국가발전 원리를 연구해온 연구 결과 중에서 가장 시의적절하고 중요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구 결과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 말씀을 올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왜 이게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인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게 있다 그러죠. 발버둥쳐서 벗어나기 힘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좋은 운명을 타고나셨을 거고 아니면 운명을 또
노력에 의해서 극복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도 운명을 태동합니다. 그걸 되게 지정학적 운명 이렇게 부르죠. 저는 그 소년 시절부터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의 역사, 그러면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 아니, 우리 조상님들은 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의 역사만 겪었지? 우리 조상님들이 좀 나약하신 거 아닌가?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를 약소민족으로 태어난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명사를 공부하면서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역사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 이래 16번의 전쟁을 했는데 보면 전쟁투가 대부분 프랑스지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조그만 나라고 프랑스는 큰 나라고 인구는 2배, 3배 되는데 왜 영국이 프랑스를 침략했지? 그런데 프랑스 뒤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프랑스보다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제 1차 대전, 세계제 2차 대전 또 프랑스를 침략했어요. 아니 프랑스는 동네 분위기가 나라도 제일 크고 인구도 제일 많은 나라가 왜 양쪽에서 침략을 받았지? 그것을 지정학적으로는 연안국의 저주 이렇게 부릅니다. 연안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다와 내륙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거든요. 한 명은 바다와 한 명은 내륙이에요. 그러니까 국력이 육군과 해군으로 분산되게 돼 있어요. 해군은 섬나라보다 약하고 육군은 내륙보다도 약하고 그러니까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게 프랑스가 타고난 문명인데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은 유럽에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근궁을 당했을 때 원교를 할 수 있는 적이 있을 때 동맹국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연안국이라는 나쁜 문명을 타고났지만 나라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항상 전쟁할 때 동맹을 찾을 수 있었던 원교 대상이 있었는데 우리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볼 것 같으면 일본은 섬나라인데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임진왜란 때 15만 대군이 몰려왔는데 조선 군대는 4만 8천 명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안국의 불리함에다가 나라도 잡고 그런데 중국은 한 번 통일되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중국이 96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유럽 대륙 전체가 50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유럽 대륙 전체의 2배나 되는다. 그러니까 이 중원이 통일만 되면 우리 연안국, 한국으로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시아에서 볼 것 같으면 일본과 싸울 때 바다 건너 원교할 동맹 맺을 나라가 없어요. 중국이 우리 한반도로 내려올 때 너무 멀어서 중국 넘어서 동맹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교는 없고 근본만 있어다.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3가지 나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연안국의 저주를 타고났고 소국, 제일 작은 나라였고 근공의 대상은 있는데 원교할 나라가 없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문명사를 읽으면서 제가 우리 조상님들한테 사죄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몰라서 조상님들을 원망했지 이렇게 나쁜 조건 하에서도 수천 년 동안 국가적 존엄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역사다. 놀라운 역사고 우리 민족의 강남 정말 큰 즐김 이걸 증명한 역사다. 중국에 50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모국이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거든요. 이거 정말로 대단한 역사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걸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평생 공부하면서 어떻게 연안국의 저주를 중심국의 축복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어떻게 근본국의 저주를 원국의 축복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어떻게 약속국의 저주를 강대국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한평생 국가발전 논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바로 이 3가지 저주를 3가지 축복으로 바꿀 저번의 기회가 우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뭐냐? 오늘 말씀드릴 한미러의 합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일 협정 약간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제 곧 말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 이 네 나라이 위에 한국이 굳건히 서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아시죠? 동으로 뛸지 서로 뛸지 모르는 사람이죠. 미국은 더 이상 자비로운 정복자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국가를 찾아주고 우리한테로부터 그 공산주의를 퇴치해주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은 알루샤 결도로부터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포함한다. 그 얘기는 한국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의 협박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별로 당당한 레버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중국이죠.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국불기의 나라, 전략외교의 나라. 중국이라는 이름 자체는 중국 외에는 이 세상에 국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일방적이었어요. 여러분 사드 사태 기억하시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서 시장 통해서 혼밥을 하는 수치를 겪지를 않았나? 한 명 그래가지고 한국의 롯데마트 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철수했어요. 그리고 한국 연예인, 한국의 이 저작물 마음대로 복제하고 다 방해하고 이게 바로 중국이에요. 아니 우리가 중국에 물건 많이 팔아서 돈 벌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좋았을 때나 나빴을 때나 중국의 일반적인 관계였지 한국과 중국이 대등한 나라로 이 호혜적인 관계로 한중 관계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중국의 그런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느냐? 적절한 레버리지가 사실상 미국, 중국 땅으로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어디냐? 일본이죠.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수상 2000년 전 이후에 역대 일본 수상 중에 장우경화된 극우익 수상입니다. 독도 일본 땅이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굉장히 잘했죠. 한국, 미국, 일본 동맹을 금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적인 방법 우리가 표출하지 않고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에다 배출하는데 우리가 그 전부 다 눈 감아줬어요. 그동안 일본은 뭘 했냐? 군마현에 있던 한국인 징용 유령비 불사기로 때려 부숴가지고 싹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외교 척서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 다케시마 그거 계속 강화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문화유산 유네스코에다 올릴 때 한국인 징용 이런 내용을 다 명기하기로 했는데 우리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일본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는 죽었지만 아베의 우익 망령들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레버리지가 있느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한미 관계, 그 미국 중국의 패권 전쟁하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한미군이 실수되고 상당한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중국의 대국불기, 전략외교 이 사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앞으로 또다시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우리의 역사외고 영토외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어려움에도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세 가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좋은 강의를 읽고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천년 동안 나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냐? 해결책이 없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런데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후구절절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처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3대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회이죠. 이 기회. 이 기회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한중 관계가 우리한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 방금, 간도 영토 분쟁 이런 거 다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은 상품 경합도가 제일 높습니다. 제일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던 디스플레이 다 뺏겼죠. 한국의 K배터리, C배터리한테 다 넘어갔죠. 한국의 조선 시장, 중국이 지금 50% 이상 승권하고 있죠. 앞으로 전기자동차는 완전히 중국이 세계를 평정할 겁니다. 가까스로 우리가 팥빙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디램, 그것도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경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쟁 관계는 과거의 근공 관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수천 년 동안 한중 관계는 근공 관계였는데 지금 한중 관계는 국제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의 미래의 기회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우익들의 역사 왜곡, 영토 왜곡은 뭐 가지고 제쳐놓고라도 한국과 일본이 한중 이전에 상품 경합도가 제일 높았던 나라입니다. 일본이 생산하던 석유산업, 우리가 상당 부분 차지했죠. 일본이 세계를 석권했던 가전산업, 우리가 차지하기 시작했죠. 일본의 반도체 산업, 우리가 뺏었죠. 조선도 따라했죠.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산업 영토를 우리가 상당 부분 잠식했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이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 산업의 뿌리가 되는 소재 부품 장비, 이 뿌리 산업은 일본이 꽉 잡고 우리가 거기에는 하나도 침투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심한 경쟁 관계지만 우리가 일본과의 경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 부분 발전했지만 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과거에는 근공 관계였는데 지금은 경쟁 관계다. 그러니까 그 지난 천년의 역사나 지금 현실이나 한중일의 관계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중일은 잘 지내면 안 되나? 아니 이웃이 마음에 안 들면 이사 가면 되지만 이웃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라가 싸들고 이사 갈 수 없잖아요. 평생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한중일은 영원한 친구 아닙니까? 가깝고도 먼 이웃 아닙니까? 그러면 한중일의 연맹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유식 산업 내 분업을 통해서 경쟁 관계를 얼마든지 보완 관계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프랑스와 미테랑 수상이 나는 프랑스인으로 태어나지만 유럽인으로 죽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프랑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EU 전체가 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랬더니 독일의 헬무트 콜 수상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옳은 얘기다.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칠천지 원수처럼 싸웠는데 전쟁의 근원을 없애자. 전쟁의 근원이 뭐죠? 석탄하고 철강입니다. 그 당시에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국부, 군대를 위한 여러분 무장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을 합쳐버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EU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EU가 어떻게 가능했냐? 유럽에서 가장 크고 힘 있는 두 나라, 프랑스와 독일의 지도자가 손을 맞잡고 합쳤기 때문이에요. 그럼 동아시아에서 한중일이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손을 맞잡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지도자 보세요. 그렇습니까? 지금 일본의 지도자 보세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의 연애는 잘 지내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기다려야 됩니다. 중국과 일본이 할 때까지 기다려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다른 변화가 뭐가 있냐?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EU, 유럽 전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양측의 생산자가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기 전에는 러시아는 유럽과 완전한 화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유럽 국가가 아니다. 동아시아 국가로 동진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유럽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아시아로 오면 협력할 수 있는 첫 번째 파트너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러시아가 그 기름을 중국에 팔고 중국은 전쟁 물자 되고 이 돈으로 러시아가 전쟁하고 아주 지금 잘 지내고 있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전후에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 후에 멀자나 주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의 99.9%는 영토 분쟁이거든요. 그런데 아편 전쟁 때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홍콩을 뺏었죠. 그 전에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뺏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다 돌려줬습니다. 이때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뺏었어요. 근데 안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지식층은 연해주를 돌려받아야 된다. 저놈의 연해주가 한반도,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만주지역, 동북 삼성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항 출해,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가다. 이게 중국의 꿈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돌려줄 생각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과 아니 중국과 러시아는 주적 관계로 간다라고 제가 감히 단언하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고 겁내합니다. 왜 겁내하냐고요? 러시아 인구가 1억 4천만인데 중국 인구가 10배, 14억이나 돼요. 중국 사람들이 스물스물 걸어 들어오면 러시아가 나 중국 땅 낸다는 거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하죠.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중국 포위망에 러시아가 가세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죠. 그래서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일본과의 관계는 어떠냐? 원래 일본의 고위들은 북방 영토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어요. 이 쿠릴열도, 스팔린 이게 다 일본 땅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감차카 반도까지 일본이 지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요시다 쇼인 일본 군국주의의 아버지 유스로 이 책에 그렇게 써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일본과 지금 또 북방섬 4개를 두고 영토 분쟁이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더 강해지고 러시아가 약해지면 북방섬 4개가 아니라 쿠릴열도 전체를 내놔라. 노일전쟁 때 뺏었던 스탈린 남부 그거 도시를 내놔라. 이거 다 할 거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일본하고 협력하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러시아는 동진을 해야 되는데 이미 유럽 국가가 아닌데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면 어디가 남느냐? 남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죠. 그래서 러시아의 모든 문서라든가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독도는 일본 땅, 한국 땅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독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가장 강력히 해주는 백인 강대국 유일하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심지어는 북방섬은 러시아 땅,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피켓을 들고 데모하는 사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일본하고 한국 관계가 나빴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내주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가수소 이거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해서 공급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일본이 우리를 위협한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무제한 공급하겠다라고 제일 먼저 선언한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근데 뭐 국가가 우호적인 건 정책이 바뀔 수도 있잖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설립 우호 관계에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이런 나라 국민 호감도를 조사해보면 이 나라 국민들은 서유럽 국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동유럽 국가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좋아하고 한국은 그 밑에 있습니다. 한국을 중간 이상으로 더 좋아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백인, 코케이시언 강대국 중에.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러시아는 한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호감도 조사하면 1등으로 나와요. 왜 한국을 저렇게 좋아할까? 파이가 너무 맛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도시락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러시아는 다른 백인 국가하고는 다른 국가인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갔을 때 남미의 원주민이 얼마나 살았냐? 7,500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이 간 다음에 어떻게 되냐? 7천만 명이 죽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7,500만 명에 7천만 명이 죽었으면 그 내용을 아주 잘 쓴 책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제로드 다이아몬드의 촉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대출해서 읽는 책입니다. 7,500만 명에 7천만 명이 어떻게 죽었냐? 총 맞아 죽고 병 걸려 죽고 칼 맞아 죽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근데 병 걸려 죽은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사람들이 몸에 콜레라, 상티푸스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병균들을 입혀가지고 남미에 갔더니 거기는 무균지대였기 때문에 저항력이 없는 원주민 사이에 전염이 돼가지고 몰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정말 많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저항력이 없는데 병이 들어오면 사람이 다 죽냐? 죽었으면 이미 인류가 멸종되겠죠. 유럽의 패스트에 대한 저항력이 하나도 없을 때, 패스트가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많이 죽은 지역이 40% 죽고 적게 죽은 지역이 20% 죽고 절대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인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남미에서는 7,500만 죽이게 70만이나 죽느냐. 그 얘기는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워낙 학대를 하고 착취를 해가지고 저항력이 생길 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백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그 책을 읽은 거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의하죠. 이건 백인들을 위한 변명이다. 왜? 사람이 죽었는데 과다출혈로 죽었다. 그 사실은 사실이죠. 근데 강도가 칼을 찔러서 과다출혈로 죽었다. 그 얘기는 안 써있다는 겁니다. 과다출혈만 써있지. 그래서 제가 백인을 위한 변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북미에는 어떻게 됐냐? 영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원주민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살았냐? 하나도 모릅니다. 남미에는 잉카, 마야, 아제텍 3대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 통계가 있는데 북미에는 제국이 없어요. 아파치, 코만치, 샤이에, 나바호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부족이 있어서 적게 잡은 사람은 몇백만, 많이 잡은 사람은 9천만이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 죽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생 생활 5년, 교수 생활 5년 했는데 일산에서 원주민 인디안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물론 저 인디안 리저베이션이라고 정말 사람 못 살 오지에 찾아가면 있기는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비만, 알코올 중독 환자들입니다. 그게 백인들이 원주민을 대한 태도였어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사이베리아로 동진해서 축구하면서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원주민을 대량 학살하거나 인종 말살을 한 적은 없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 정부한테 물어보고 찾아봤는데 실제로 없고 지금 저쪽에 스나고가 야쿠츠라고 보는 큰 지역이 있습니다. 서부가 많이 나오죠. 거기 원주민이 공화국 대통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주지사 원주민이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역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야? 그게 노예를 해방해가지고 어깨동무를 하고 사는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원주민들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존경하는 노예를 해방한 링컨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원주민 사형을 제일 많이 집행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원래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보태면 우리 한국 사람의 얼굴과 한국 사람의 DNA를 가지고 외국에서 국민적 사랑과 추앙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제일 공포 그렇게 많은데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선족 동포 많지만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빅토르 초이라는 한국의 전설적인 락 가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계는 러시아계고 아버지가 고려인 최씨인데 이 빅토르 초이가 정말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아주 러시아의 젊은이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죽은 지 3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빅토르 초이 추모제를 하고 모스크바에 가면 빅토르 초이의 추모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페인트 낙서 같은 걸로 초상화도 그려놓고 막상 돼 있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한국인만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푸시킨 잘 아시죠?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호 푸시킨.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삶이 그대로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우리 그거 어릴 때 읽고 막 감격했죠. 푸시킨이 흑인인 거 아십니까? 에티오피아계의 4분의 1 흑인인데 초상화를 보면 얼굴도 까맣고 머리도 곱슬곱슬해요. 보면 흑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러시아가 한반도를 분단시켜가지고 김일성 정권을 탄생시킨 나라 소련 그 후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2차 대전에 이긴 미국과 소련이 일본 제국주의의 무장 해제를 나눠서 한 것은 비교적 정상적인 일이고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을 침략한 이 남침한 한국 전쟁 때 중국이 참전했지 소련은 참전 안 했습니다. 스탈린은 사실 반대했어요. 물론 나중에 항공 지원 같은 거 일부는 했지만은 중국이 남침하면서 무기를 내라 그랬는데 소련이 거절해가지고 중국이 자꾸 사가지고 남침을 했습니다. 중국한테 세서 러시아한테 사가지고 그 무기로. 그래서 한국 전쟁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러시아를 더 적대시하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착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를 위한 변명이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가 어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하면서 갑자기 푸틴이 한국 꼭지도 가지고 유가상한제에 참여하지 마라. 그냥 그만 안 하겠다. 보복하겠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아니 세상에 나라 많은데 왜 집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후에 푸틴이 이 외국 대사들 신입장을 받을 때 푸틴은 샤르, 황제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대사들한테 존경하는 이라는 존칭을 단 한 번도 안 썼답니다. 근데 한국 대사를 꼭 집어서 존경하는 대사님 그랬다고 외신에 보도를 했어요. 이건 푸틴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 단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푸틴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푸틴이 북한의 파병을 받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죠. 방문하기 직전이에요. 열흘인지 일주일인지 그 전에 외신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색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관계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 아니 북한에 파병받으러 가는 사람이 무기 얻으러 가는 사람이 가기 직전에 그런 외신 기자회견을 왜 하느냐. 갔다 와서 되는 거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분명히 의도가 있는 일 아니야. 북한 가기 직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급해서 북한에는 간다. 그렇지만은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싶지 않다. 적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북한에 간다 그래서 나를 적대시하지 말라. 그 사인을 한국한테 준 거예요. 아주 꽁변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급에 있었던 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푸틴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전쟁하는 와중에 폭탄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한데 원자력 쇠빙선 만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푸틴은 지금 전쟁을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후가 되면 전쟁이 끝나면 모든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실업자가 되고 공장이 오면 전후 대불황에 빠지고 전후 대불황에 빠지면 정권이 교체됩니다.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적인 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지도자는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푸틴의 절대 목표는 뭐냐면 전후 대불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전후 대불황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러시아가 무한정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방미단계로 풀어쳐야 되는데 중국에 걸리니까 중국이 더 강해져서 위험해. 일본에 걸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한번 또다시 충돌해야 될 것 같아서 위험해. 한국하고 협력해서 팔고 싶은데 한국이 마이 동풍이에요. 푸틴의 사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떤 나라냐? 지구상에서 원전 탄수수탄 미국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토는 1,70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미국이 1,00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그 거의 2배 되는 나라예요. 근데 인구는 얼마 없어요. 1억 4천만 밖에. 거기다가 석유가스 수출 여력이 제일 많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 안 된 석유가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라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우라늄도 러시아에서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곡식 제일 많이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없는 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러시아하고만 잘 지내면 한시국 게 없는 나라야. 거기다가 우리가 잘하는 건 세탁기도 못 만들고 텔레비도 못 만들고 자동차도 못 만들고 반도체도 못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러시아는 부딪힐 게 하나도 없어. 누이정보 외교적은 철저한 보안 관계. 그러니까 과거에 러시아는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원교도 근공도 안 됐는데 지금 한러 관계는 그 원교의 관계로 갈 수가 있다.
보완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경제는 근본이고 보완은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일 관계는 우리의 미래라고 아주 단언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미국 엄청난 나라입니다. 정말로 강한 나라예요. 인류 역사상 로마 제국도 있었고 몽골 제국도 있었고 대영 제국도 있었지만 미국만큼 전 세계를 아주 확고하게 장악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크죠. 군사력 세계 1위, 경제력 세계 1위, 산업기술력 세계 1위. 이 어떤 사람들은 야 중국은 지금 미국의 GDP의 한 70% 되는데 5% 성장하잖아. 미국은 2%밖에 성장 못해. 몇 년 후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숫자를 볼 줄은 알지만 숫자의 의미는 모르시는 분이에요. 중국의 국가 총생산액이 미국하고 같아지거나 많아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중국은 그 돈으로 14억 인구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놀리고 나면 쓸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한테 경제적으로 뒤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산업기술력도 미국의 첨단 기술, 원천 기술이 없으면 원자력 발전도 못합니다. 반도체도 못 만들어요. 요번에 트럼프가 석기 시대 얘기했는데 미국이 원천 기술을 딱 끊으면 전 세계가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1960년대로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미국의 힘을 정말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서워서 그럼 미국한테 잘해야 될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된 역사적인 사건 중에 단일 사건으로서 가장 우리가 덕을 많이 본 사건이 뭐냐? 미국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0년대에 일본이 약진을 해가지고 가전, 자동차 모든 산업 분야를 석권하고 세계 20대 기업 중에 16개가 일본 기업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 동경도를 벌면 미국 전체를 서로도 나왔어. 이때 미국이 안 되겠다, 손봐야 되겠다. 그래서 선진 5개국 재무장관을 플라자 호텔에 불러두고 야, 일본 너희가 혼자 약진하는 바람에 세계 경제의 균형이 무너졌어. 이건 도저히 응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얘를 항의해, 얘네 가격을 올리자. 그래서 얼마를 올렸냐? 2배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하던 도요타 자동차 1만 불짜리가 2만 불이 됐으며 일본이 수출하던 반도체 가격이 2배 올랐어요. 이때 가장 많은 반사 이익을 본 나라, 반사 이익을 본 기업이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이죠. 플라자 합의가 없었던들 현대자동차 지금의 위상에 반등을 쳤습니다. 플라자 합의가 없었던들 대한민국의 삼성 반도체 지금의 위상에 반등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본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도 성공하지 못하고 삼일운동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때 미국이 원자탄으로 일본을 때려서 우리가 독립을 얻었어요. 북핵이 남하해가지고 낙동강 정선에서 지리별별 제주도로 도망가 떠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이 인천 상륙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 자유를 되찾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쳐놓고라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그거는 엄청난 반사이익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이뻐서 그랬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일본을 쳐야 되는데 일본을 치기 위해서는 한국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걸 실력으로 쟁취한 겁니다. 한국을 꼭 치워서 살려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으로 이 위치를 쟁취한 거죠. 그런데 1년 전에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일본, 중국을 포위해가지고 압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냐? 지금쯤 한국의 반도체도 중국으로 싹 다 넘어갔어요. 8년 전에 트럼프가 나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중국 목을 조르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강의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야 미국은 완전히 강도다. 어떻게 우리는 3,500억을 미국에 투자하라고 그리고 이윤을 반씩 달라갖고 원금 회수하고 나면 자기네가 90% 갖고 이게 강탈이고 강도가 아니고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 말도 문자 그대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반사 이익을 받은 데 비하면 그 3,500억이라는 큰 돈이 아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데 비하면 절대로 큰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 한국과 미국 관계는 굉장히 보완관계, 경제적으로도 보완관계, 기술적으로도 보완관계. 그래서 한미 관계는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패권 전쟁을 얘기하는 이론이 두키디데스의 항전 그렇게 부르는데 이 그리스에 스파르타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아테네라는 나라가 자꾸 발전해서 보니까 덮어서 도전하기 전에 꺾어야 되겠다. 이게 패권 전쟁이죠. 1등국은 2등국을 친다. 왜? 도전하기 갈까봐. 그런데 미국은 2차 대전 후에 처음에는 소련의 도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적인 도전을 받았고 지금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미국 사람들은 진대적인 전략을 갖고 있어요. 1등과 2등이 싸우면 1등이 이기겠죠. 그러나 이겨도 피를 흘리고 이깁니다. 그런데 1등과 3등이 연대해서 2등을 치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이기고 100% 이기고 피를 흘리지도 않고 이깁니다.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 때 적국인 독일과 일본을 부흥시켜서 소련을 협공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죠. 일본이 도전하니까 한국과 대만을 부흥시켜서 협공해가지고 일본을 무너뜨렸죠. 지금 중국이 도전하니까 경제적으로는 한국, 일본, 뭐 이렇게 EU 또 나토 이렇게 붙어가지고 협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함께 살아생전에 숨쉬고 있는 동안은 미국이 패권을 뺏길 일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패권이 잘못되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중간에 있는 나라입니다. 3분 정도 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우리를 앞서 있는 EU와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우리를 뒤쫓는 중국과 개도국하고 또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앞뒤로 경쟁하는 샌드위치 시세였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리를 지켰는데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나 되고 국가 계획이 성공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치고 나가서 G2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앞뒤에 근공의 상대가 있다. 그런데 적의 적은 뭐냐? 동맹이죠. 우방이죠. 원조죠. 그래서 앞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뒤에서 개도국과 경쟁하는 러시아. 이게 우리의 우방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일상 전략에 비해서 무슨 전략을 써야 되냐? 미국의 일상 전략에 비해서 우리는 135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강서구 대한민국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미국의 일상 전략하고 한국의 일상 전략이 이 바퀴처럼 딱 맞물려 있어요.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찾아온 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다행스러운데 지금 다행히 북극해가 녹아가지고 북극 항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동진을 쉽게 해주는 게 녹아내리는 북극 항로고 미국이 중국을 꺾기 위해서 피보트 아시아로 와서 러시아와 연결되는 게 바로 이 북극 항로죠. 이 북극 항로가 한반도 남반을 지나게 돼요. 대한해역을 지나게 돼요. 그럼 한반도 남반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거점 항구를 유치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 한반도 남반에 거점 항구가 유치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과거에 스페인 제국의 세비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영국의 런던을 잇는 동아시아의 경제 수도가 우리 한반도 남반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회이죠. 이런 기회 두 번 다시 찾아오느냐? 아니죠. 이게 인류 역사상 아니면 우리 한민족 사상 처음 찾아온 기회입니다. 북극 항로가 처음 녹잖아요. 큰 길 옆에 우리가 위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실은 3대 위기,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가 위기였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오는 순간, 피보트 아시아 하는 순간,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고 러시아가 동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고 거점 항구의 위치가 우리 한반도 남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온다. 이 3대 기회를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정학적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우리가 처한 3대 위기를 아주 축복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한테 찾아왔다는 이건 뭐 정말 천년 만에 처음 온 기회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도전이 뭐냐? 여러분, 북극 항로가 있으면 거점 항구가 우리한테 거저로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상해,寧波, 상암, 선전 같은 엄청난 항구들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상해 하나만 해도 이쪽 컨테이너 처리 능력이 부산의 2배 정도 돼요. 중국 전체로는 9배, 10배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해서 거점 항구를 확보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탄생해서 제6의 식당을 보유하게 되는데 우리한테 기회가 과연 있을까?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일본과 미국이 거점 항구를 중국한테 뺏기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 여러분 부산 가보세요. 노인과 바다입니다. 청년들이 부산을 버리고 다 바다로 있어요. 노인과 바다 그리고요. 거기다가 북쪽으로 포항부터 울산, 창원, 마산. 한때 우리나라 수출의 동력, 수출의 시작이었던 게 지금 모철덩어리 레거시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울경을 살려서 북극 항구의 거점 항구를 유치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한반도가 희망이 없던 시절에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수출으로 성공한 한강의 기적을 또 한 번 더 크게 확대 재생시키는 기회다. 그래서 부울경의 거점 항구를 확보하자. 우리한테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서 거점 항구를 만들자. 이게 바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야 부산 지역 좋아지겠네? 영남 지역 괜찮아지겠네? 성공만 하면?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떠냐고? 다른 데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울경 지역에 우리가 거점 항구가 생기면 우리 한반도 남단 거기가 남해가 될지 여수가 될지 목포가 될지 모르지만 그 어디엔가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 거점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국민수 10만 불이 넘었죠. 그런데 싱가포르는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원래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부였는데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회의를 해보니까 싱가포르는 이거 정말 쓸데없는 나라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버려. 그래서 연방에서부터 퇴출을 시켰습니다. 독립을 한 게 아니라 독립을 당했어요. 지금 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리바뉴 수상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하는 장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제일 잘 사는 선진 지역으로 발전했냐? 바로 말라카 해협의 금융 거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한 해협의 금융 거점으로 우리가 한국의 남해안, 호남해안 어딘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쇠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홍콩과 마카오 같은 도시를 한반도 난단에 얼마든지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크면 20세기 인간의 상상력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두바이의 팜프이랑 보셨죠? 아무 어떤 우리 바다에다가 준설을 해가지고 서울 야자수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세계에서 제일 비싼 콘도를 싣고 지금 경제와 관광과 투자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물론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걸 왜 못하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꿈이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 산업혁명 이래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브리타니카 시대가 있었죠. 그다음에 미국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박사 아메리카노 시. 그런데 한반도 남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쫙 그려보면 동심원을 어디까지 그리냐? 사람들이 시차를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행기로 8시간 항속 거리까지 원을 쳐보면 이 안에 한중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중일이 힘만 하시면 중국, 미국하고 지금 대등한 경제력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 인도가 들어가 있어. 인도가 이제 일본을 앞서려고 그럴 정도예요. 이제 중국과 경쟁할 정도예요. 거기다 남쪽으로 아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글로벌 사우스, 베트남,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남쪽으로는 호주, 북쪽으로는 러시아. 한반도가 인류 문명의 변방 중의 변방, 수천 년 동안 변방이었는데 지금 중심 중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영국이 바다를 지배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했고 미국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이제 우리가 바다로 나가야 된다. 이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류 문명의 중심은 동북아시아에 있었어요. 유럽은 변방 중의 변방, 아주 미개하고 야만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포르투갈의 에리케 왕자가 기사인데 어느 날 말을 버리고 배로 갈아타는 항해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모든 항해에 관한 지식을 모아가지고 항해 학교를 만들어서 서양 사람들이 물을 무서워해서 바다로 내려오지 못했던 육상 민족이 갑자기 해상 민족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항해 학교에서 만든 포항, 대포를 배에 실었어요. 대포는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배에 대포를 실지 못합니다. 왜? 배가 흔들리니까 이게 뭐 제발 목표를 정해서 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포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게 바로 에리케 왕자의 항해 학교고
18척의 함선을 이끌고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양으로 들어와서 황금의 바다, 인도와 에집트가 지배하고 있던 인도 에집트 이슬람 연합함대 200척의 배를 항포로 쏴가지고 싹 다 경식시키고 이때부터 서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동양이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서양이 세계의 중심으로 바꿔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어지는 백인, 코케이션이 지배하는 백인이 모든 민족이고 아세안 사람들이 열등민족으로 전락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엘리케 왕자의 항해학교와 디우 해전, 이 해전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화통도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통도감에서 뭘 만들었냐? 함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우선이라는 사람이 이 함선을 끌고 군산 앞바다, 진포, 거기 해전에서 일본 외부에 된 외선 500척을 격침을 시켰어요. 대단한 정보죠. 그러니까 이 진포 해전이 임진왜란 이전에 가장 큰 외부의 베이스였는데 이때 우리가 함포로 일본 함선 500척을 격침시켰던 진포 해전이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디우 해전보다 129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옛날 일이었어요. 만약 이때 우리가 이 함선을 몰고 오대양 육대주로 나갔으면 오대양 육대주가 우리 발언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홍도강을 군기감에 흡수시켜가지고 퇴역시켜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왜 못 나갔냐? 꿈이 없어서 못 나간 거예요. 꿈이 없어서. 왜 꿈이 없었냐?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같은 비즈니스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따로 나서 돈 벌 사람이 있어야 배를 몰고 나가지. 바다에 가서 배만 쓰고 보면 그건 혹시 손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기업인이 없었고 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양 민족으로서 한포 민족으로서의 DNA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슬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 이후에 잠시 살려내가지고 한산해전에서 한포로 외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함선이 또 없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역사죠. 우리의 안타까운 역사. 지금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습니까?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양민족으로 변신하겠다라는 선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계에 알릴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겠다. 그런 선언을 했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육상 대륙민족으로서 고통과 시련의 역사였어요. 과거의 고조선과 고구려는 중국의 통일제국하고 일승일패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어요. 강대국이었습니다. 통일신라하고 고려는 강소국이었어요. 통일신라는 당나라를 선봉해가지고 나당전쟁에 그래도 이겨가지고 독립을 쟁취했고 고려는 요나라 가란족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하고 30년 동안 상봉되었어요. 유럽에서는 3달을 버틴 나라가 없는데 우리는 30년을 버틴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조선조에 들어가지고 조선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라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명나라에 가서 북한 좀 정해달라고 부탁했던 나라, 4대 추위의 나라. 이 나라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로 끝이 맺은 거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말 슬픈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육상민족으로 대륙민족으로서 우리 역사는 슬프게 끝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5대 군사강국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 북한이 막혀가지고 우리 남한이 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양민족으로 변신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석유, 가스, 원자재 바다통에 들어오죠. 우리가 만든 모든 상품 바다통에 나가죠. 우리는 해양민족입니다. 그런데 쫄뚝거리 해양민족이에요. 바다를 우리 힘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의 힘에 의존해서 지켰는데 미국이 이제 안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각자 동생의 시대로 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양민족으로 철저하게 변신해야 돼요. 제가 이까지 얘기하면 어떤 사람 저 사람도 요새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북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북봉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고조선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그게 북봉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패배자, 나약한 패배자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지배한 역사를 보면 베네치아가 전성기에 7만 평방킬로미터였는데 유럽의 백공국가 아니었어요? 포르투갈 세계를 지배했는데 9만 2천 평방킬로미터. 네덜란드는 4만 평방킬로미터도 안 되는데 영국 이전에 실질적인 세계 백공국가였어요. 그럼 우리는 한국이 남한만 해도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네덜란드가 세계 패권국가가 됐으면 우리는 세계 패권국가가 2번 하고도 반이나 더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포텐셜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민족으로서 선진 강대국이 되는 것은 절대 꿈이 아니고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제가 에필로그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의 국력이 지금 우리의 10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 측면에서.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인간 사회는 대자연의 섭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섭리가 뭐냐?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얘기하는 가속배 법칙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우리가 질량이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면 가속도를 10배 이상 하면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이건 뉴턴의 역학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빨리 움직이면 돼요. 왜? 빨리빨리가 대한민국의 아주 자랑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가 아니라 빨리 더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10배 빨리 가야 돼요. 2배 빨리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하고 경쟁을 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가 영원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함께 연대해가지고 그 엄청난 자원, 러시아 자원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냐? 노전된 종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푸틴은 빨리 정부 내부랑으로 벗어나서 정권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절대 목표예요. 근데 한국이 반응하지 않으면 한국하고 협력이 안 되면 나중에 적을 키워주는 잘못된 협력이라도 중국이나 일본한테 그 석유가스 다 줘버립니다. 이 석유와 가스 같은 이 자원은 로켓 배송처럼 오늘은 이 집에 배달하고 내일은 저 집에 배달하고 안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깔고 액화 시설을 만들고 한 번 시설을 했으면 그 나라로부터 영원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베리아 대륙에 있는 그 엄청난 지하자원, 석유가스 그걸 중국이 다 쓰든지 일본이 다 쓰든지 우리 몫은 영원히 없어진다.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또다시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가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리한테 여러 번 손을 내밀었어요. 휴전선까지 가스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줄 테니까 받아라. 북한의 김정일이 동의했어요. 우리가 안 받았어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문명의 역사,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게 짜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한미 관계는 영원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이 일본을 치는 바람에 우리가 엄청난 반사 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듭니까? 항상 일본 편이에요. 지소미아 캡처했다가 우리가 빨리 틀려가지고 도로 들어갔어요. 일본은 핵폐기물 제철이 다 허용해주고 우리는 못하게 돼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성 정보, 이 모든 정보가 일본한테 먼저 가, 우리한테 조금만 와, 늦게 와. 그리고 미국의 핵과 일본의 핵은 에이지스 함 사이에서 모든 연합작전 정보가 다 연결되고 한국의 에이지스 함은 딱 단절돼 있어요. 아니 옛날에는 일본을 그렇게 들여쳐가지고 우리가 반사 이익을 받았는데 왜 지금은 일본을 더 우회해주느냐? 일본이 미국에게 도전하지 않는 한 일본이 미국한테 훨씬 더 유용한 파트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동맹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중국의 목을 졸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중국을 억압하고 있지만 만약에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게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확정되는 순간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훨씬 더 쓸모있고 가치 있는 파트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파트너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한중일 중에서 미국이라는 슈퍼파워가 중국과 일본은 우선 동맹으로 하고 한국은 별로 쓸모없는 동맹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천년의 지정학적 저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이 행운이 천년 만에 처음 찾아온 기회고 지정학적 3대 저주로 벗어나고 갈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앞으로 천년 동안 또 힘들게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한 번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회를 놓치고 우리 자손들의 기회를 빼앗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돼.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이거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정말로 중요한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북극항으로 녹아야 되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 그러면 비스마르크입니다. 왜 비스마르크를 꼽냐? 강대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훌륭한 정치인 세계사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약소국 독일을 강대국 독일로 만들고 호진국 독일을 선진국 독일로 만든 지도자. 그렇게 해서 비스마르크를 제일 높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독일은 강대국이고 아주 대단한 나라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웃음거리였어요. 독일의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다 프랑스어를 쓰지 독일어는 쓰지도 않았어요. 독일은 완전히 무지랭이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했어요. 대표적으로 인류 최초의 글로벌 제국의 황제라고 불리는 한 5세가 한 얘기가 야사에서는데 나는 신에게 기도할 때는 경건하게 스페인어로 하고 남자들한테는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여성한테는 감미롭게 이태리어로 얘기하고 독일어는 내가 말할 때 명령할 때 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독일을 비하했는데 그 독일이 지금 존경받는 독일, 아주 강대국 독일, 적인 독일, 꽤 나라 독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 이 비스마르크의 명언, 그 명언 중에 명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그 옷자락을 잡아채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인이다.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가 언제냐?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전진하기 시작하고 피보트 아시아, 중국의 목을 조르기 위해서 미국이 아시아로 돌아와서 동아시아의 실체를 드러내고 이 남북에 러시아와 한국과 미국을 잇는 북극 항로가 지구 온난화로 녹아내리는 이 세 가지 행운이 겹쳐서 온 이 순간 이게 바로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행운의 여신의 옷자락을 잡아채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행운이 이제 멀리 떠나가 버리고 신은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우리 한민족이 한반도의 틀을 잡은 이후에 우리를 찾아온 첫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첫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채지 않는 한 우리 자손들이 천년의 저주, 지정학적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겪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러 여기 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제가 학자로서 필생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국가 발전 원리 10권의 저서를 쓰고 그중에서 한국의 선택이라는 책과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고맙습니다. 정말 방대한 내용의 강의를 흥미진진하게 확진감 넘치게 들려주신 김기훈 교수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운의 여신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정치인만이 아니고요. 좀 믿을 수 없는 게 정치인입니다. 의식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옳은 말씀입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저건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인, 우리가 정치인을 폴리티션 그러면 나쁜 의미로 쓰는데 스테이트스만, 진정한 정치인.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정치인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교수
교수님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잠깐 말씀드리면은 1960년도서부터 대한민국 섬유 산업을 이끌었던 가벌방정이라는 후손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러시아가 동진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이 서쪽으로 와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아니면 미국하고 손을 잡는다고 해서 아니면 거기를 활용을 한다고 해서 이용을 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미국하고 저희가 손을 잡으면 러시아가 저희를 미국이 저희를 싫어할지 아니면 미국하고 저희가 손을 잡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할 때 러시아가 싫어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주 정말 핵심적인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가 아주 철저한 보안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와 연대했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걸로 피해를 입을 일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러시아와 연대했을 때 미국이 좋아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국은 러시아하고 연대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제가 단언하고 있죠. 여러분 트럼프 행태를 한번 보세요. 영국한테도 막 하고 프랑스한테도 막 하고 일본한테도 막 하고 아무한테나 막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봐서 아시죠? 푸틴한테는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잖아. 왜 트럼프는 푸틴한테 잘해주지? 그 TV에 나와서 해설하는 분이 원래 트럼프는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다. 그거는 말장난이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 미국이 러시아하고 연대를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느냐. 미국의 절대 목표는 중국을 꺾는 겁니다. 도전을 꺾는 거예요. 패권 도전을. 그게 패권의 절대 목표예요. 근데 패권의 도전을 꺾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수비를 제압하는 거예요. 미국이 사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을 전쟁에 끌어들였어요. 어떻게 끌어들였냐? ABCD 라인, 아메리카, 브리튼, 차이나, 더치 네 나라가 일본에 들어가는 석유의 88%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석유 금수를 시비는 거예요. 더 이상 석유를 안 팔겠다. 그래서 일본을 군기로 몰아넣어가지고 결국 2차 대전에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이 석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중국을 포기하기 위해서 아주 차례대로 석유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경제신문하고 요번에 인터뷰를 해서 며칠 후에 나갈 기사가 미국은 남미 석유를 완전히 제압하고 러시아 석유는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 쪽 중동 석유까지 지금 제압했구나. 그러니까 세계 석유 시장을 미국이 전부 컨트롤하기 위한 행보를 차례대로 밟고 있다. 이게 미국의 아주 전략적인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중국을 포위할 때 석유만 주지 않으면 중국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른 석유는 지금 막을 수 있는데 러시아에서 오는 석유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북극 항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푸틴한테는 아주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를 합종을 할 때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 평생의 공부를 흉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한미의 합종을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만 잘하면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외교력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왜 그렇게 제가 답이 단언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미국의 맹방 중에 맹방이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제재를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안 했어요. 터키는 나토 국가죠. 터키도 안 했어요. 우리도 안 할 수 있었어요. 외교력이 있었으면. 왜? 이스라엘도 터키도 북한적인 적한테 둘러싸여 있었습니까? 적이 또 적이 되고 우방이 되고 확이 섞이니까 적인지 우방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터키도 미국을 설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러시아의 제재를 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재 안 했으면 지금 러시아 시장을 우리가 석권하고 있을 텐데 그걸 지금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미의 한쪽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균열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끌어가고 컨트롤할 수 있다 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예, 작가님. 네. 이론대로.
우리 김태희 교수님 명강을 들으면 늘 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아침에 악몽에서 시작해가지고 현몽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한민국 어쩌다 그러다가 아 대한민국 이렇게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러시아가 지난 1월달에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올렸는데 미국이 기권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우리 기회를 어떻게 좀 실현시키느냐, 실현 방법의 문제인데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러시아 사하린에서 가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50만 톤 가져와가지고 현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러 재단 이사장을 할 때 푸틴하고 같이 여기 푸시킨 농장을 롯데호텔 앞에 제가 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여러 면에서 한국하고 가까워지고 일을 원한다는 것은 우리 교수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제 실천하느냐, 정치인한테 맡기지 말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뭐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조금 더 개발해서 답도 희망만 아니라 희망을 이끄는 답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백면 선생한테 너무 많은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답을 다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한국하고 러시아가 이 비즈니스 관행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즈니스맨 차원에서 민간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위기는 우리가 제안해야 되지만 결국은 국가 대 국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푸틴이 아주 우리한테 엄청나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푸틴이 내미는 손을 잡을 만한 그런 어떤 그 문명사적인 이해, 외교적인 이해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푸틴이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한러 관계를 말씀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장애가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의 행보를 보면 제가 길게 설명하면 아주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푸틴이 했던 행적이라든가 푸틴이 북한을 1박 2일 방문하기로 했는데 무박 2일로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이 그 많은 환영 인파를 데리고 평양공항에 와서 기다리는데 그날 가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갔어요. 그것도 중요한 일도 없어서 국내 시찰하느라고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한테 협력할 수 있는 북한을 우선하지 않고 남한을 우선한다는 한 사인을 보내줬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한계가 이게 안타까운 거다. 우리가 맡기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우리를 바꾸게 해줄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면 이걸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러시아를 우리가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우리가 처했던 나쁜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을 하려면 이 조직을 가지고 실질적인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연구실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네. 정말 우리 감동적인 강의 잘 들었는데요. 요즘에 그 내적인 문제 변화의 핵심이 AI인데 이 지정학적인 그런 그림하고 이 기업들이 적응해가야 될 AI하고 연계해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AI가 세상을 엄청난 속도로 변하게 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이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AI가 발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AI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AI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해야 될 에너지의 큰 방향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죠? 신재생 에너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비교열의 에너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을 하루에 3시간 반 정도밖에 못하는데 미국이나 중국의 사막 지역에서는 8시간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율이 반밖에 안 되죠. 그럼 효율이 반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SMR, 소형 모듈러 리액터라는 원자력 발전. 이거 원자력이 있지만은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때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해라 이거는. 위험하지가 않다 이거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SMR이 시동화될 때까지는 앞으로 10년 이상 세월이 걸립니다. 그게 뭘로 배워야 되냐? 러시아의 가스나 천연가스 외에는 이것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AI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데 신재생은 비교열이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SMR과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쌀을 1모작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저 동남아 쌀은 2모작, 3모작, 4모작까지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쌀, 식량 주권을 지키는 방법은 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밀과 고기 이런 거 많이 수입해야 우리나라의 쌀이 살아나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미개열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SMR과 러시아 에너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AI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산업과 기술인데 실제로 뭘로 시작되냐면 영국의 인클로즈 운동으로 인한 농업 생산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산업혁명이 됐듯이 우리가 미래로 가는 AI 혁명의 시작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사실 절망했던 것은 제가 이 책을 쓰고 강의를 시작한 지 1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아주 책임 있는 분들이 포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이면 정말 다행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후보 시절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느닷없이 북극항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선거 기간에 북극항로 얘기를 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북극항로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 그리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겨졌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는 건 아마 지금 중동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북극항로에 신경 쓸 여유가 조금 적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초기자 지금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북극항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 계신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뒤만 아주 밀어주시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만 조성해 주면 우리가 이 기회를 꼭 잡아서 선진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좋은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한번 다시 보는 그러면 좋죠. 예. 네. 혹시 있으시면. 자, 예, 뭐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는 1년 동안 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 강의 내용 한 말씀 중에 최사라든지 뭐 필라라든지 그런 말 한 말씀 없다 보니까 책으로 그냥 그대로 타이핑을 해도 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멋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저를 또 감동해 주셨고요. 북극 항로에 대한 사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예. 그 북극 항로에 대한 그 국가의 어떤 관심과 예. 지금 지원, 아무리 계획 이런 데 대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주셨네요. 뭐 대통령이 갖고 계신다면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 정말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강의해 주신 김태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사진 찍죠. 오늘 사진 안 찍었네요. 기념사진 있습니까? 네.